노동자 비율이 일단 59.6%가 나옵니다. 전체 노동자 대비 이 숫자하고 이 숫자 합치면 전체의 59.6%예요. 일단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아까 OECD 통계에서 전체 노동자의 몇 프로라고 그랬죠? 87%가 50인 미만이라고 했는데 아니 왜 산재 통계에서는 이거밖에 안 돼? 일단 이 의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이따가 좀 생각해보고 그렇다 치고 이 비율은 과연 높으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 대비 정말 산재가 많이 나느냐 재해율하고 사망 만인율을 보자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재해율은 0.77, 100명 중에 0.77명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한다. 그리고 10,000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규모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0.77이면 이것보다도 높고 훨씬 높죠. 재해율이 당연히 다 높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50인면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어디에다가 들이대도 0.2 이상 더 높게 나오죠. 자, 사망률 한번 볼게요. 1도 마찬가지로 여기 0.8, 0.98 이거 뭐 비슷해요. 네, 여기 훌쩍 넘어갑니다. 또 갑자기 300인에서 999인으로 가면 여기는 사망 만인율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훨씬 높아요. 이건 또 뭐야? 올라가면 또 낮아집니다. 이 통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죠. OECD 통계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첫 번째, 이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가지고 통계를. OECD는 그냥 전체 사업장, 심지어 자영업자. 이거 뭐 논란도 많아요. 자영업자를 뭐 1인 노동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뭐 많습니다만 어쨌건 OECD 통계는 제가 들춰본 바로는 자영업자 한 1인 노동자까지 다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추정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87%까지 나왔고 우리나라 지금 산재 통계에서는 59.6%밖에 안 된다. 그럼 이 간극 59.6%와 87% 사이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조차 아니거나 가입 대상인데 가입을 안 했거나 이 갭이 이렇게나 크다는 겁니다. 대략 7%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 중에 3분의 1 가까이가 산재보험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게 작은 사업장이 문제 50만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드러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물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럼 이 20몇 프로의 이 간극의 자영업자들만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건설업, 1인 건설업자들 있어요. 요분들은 몇 년 전부터는 그래도 다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예전에는 이게 의무가입 대상도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어쨌건 들어왔는데 그래도 가입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통계 안 잡히는 거고. 그래도 어쨌건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의무가입 대상으로 만들어놨다. 요건 다행인데. 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프리랜서. 특수고용 뭐 최근에 조금 늘리기는 했죠. 직종 뭐 몇몇 직종 정해가지고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가입센터도 만들고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답도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답도 없고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요건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인데 산재보험 통계에 안 잡혀요. 이분들이 뭐 보상 못 받는 건 아닌데 각자 이제 다른 법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관련된 보상법이 따로 있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사업재단도 마찬가지고 어선원도 있고 각각 이제 적용되는 법들이 따로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다 합치면 나머지 통계가 채워지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산재 통계부터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시작부터 이 사람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정책을 고민하는 시점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이미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높은 거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0.77과 사망 만인율 1.01이 이게 특별히 높은 게 맞냐? 라는 걸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표를 보여드렸던 걸 다시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해율을 보면 이렇게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뭐 이쪽으로 가도 얼추 비슷해요. 얘가 유독 높기는 하죠. 50인 미만 사업장이 툭 튀는 건 맞는데 규모가 더 커진다고 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는데 전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지만 산재 통계를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산재 통계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 통계가 실제 벌어지는 산재 중에 40%밖에 반영 못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이 통계 자체가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경향성들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만인율이 갑자기 여기 가서 팍 튀어버려요. 뭐야, 50미만 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죽는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이 부분, 일단 제일 이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재해율하고 사망 만인율은 사고 난 거랑 질병으로 산재가 났거나 혹시 돌아가신 거랑 다 합친 거잖아요. 이거를 좀 뜯어서 보자는 거죠. 자, 사고만 따로 뜯어봤습니다. 이쪽이 사고 재해율이요. 그리고 이쪽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입니다. 요것도 요 정도의 경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래프가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건 사고가 50만 사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정직한 그래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50인만 사업장에서 사고 났을 때 산재 처리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좀 다쳤다고 산재 처리 안 하잖아요. 다 그냥 공상 처리하거나 숨기거나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또 당장 경찰이 오고 노동부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산재 통계에서 저는 적어도 요것만큼은 거의 진실에 가깝다라고, 유일하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나오죠. 사실에 가까운 겁니다. 작은 사업장이 엄청 높고 그 다음부터 규모가 커질수록 사망사고로 죽는 노동자들의 수는 쭉 줄어듭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래프일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이상해지죠. 아까 여기서 사망 만인율 쭉 올라온 건 도대체 어디서 올라온 거냐? 질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전이 일어나죠. 재해율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사업장이 커질수록 높아져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팍 튀었던 사망 만인율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팍 튀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쪽 권리가 되고 이쪽 권리가 안 돼요. 예, 비슷한 얘기로 일을 많이 해서 과로 해가지고 이쪽은 산재 신청을 아예 안 하는. 맞아요. 사고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숨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으로 죽으면 다 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도 사실은 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면 아까 이 사망 만인율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은폐됐거나 산재인 줄도 모르고 질병이니까 이러다 보면 암에 걸리고 폐혈관 걸리고 여기 죽은 그냥 죽은 겁니다. 사실은 다 산재였을 텐데 질병 경우는 그 죽는 거 아니더라도 일반 재인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작은 사업장이 더 낫습니다. 산재 신청들을 안 하니까. 우리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들 그 팔다리 어렵게 아프면 어떡합니까? 다 그걸 이렇게 재요양 신청하잖아요. 작은 사업장들 어디 그렇게 했냐고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누락이 되는 거죠. 작은 사업장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겁니다. 사고는 모르겠는데 질병 같은 경우는 죽음마저도 다 은폐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전체 보면 근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23년도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나 보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812명인데요. 질병 사망자가 1204명이에요. 질병이 더 많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진실에 가까운 수치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은폐된 수치다. 그렇다면 실제 질병 사망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죠? 이 정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통계를 쭉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50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얘기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멍이다, 사각지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구멍이 났거나 뭐 사각지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컵에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질질 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컵이 깨졌는 거예요. 사각 뭐 우리가 CCTV가 한 360도 중에 한 340도 정도 비추고 있는데 조금 안 보여야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지 10도밖에 안 비치고 있는데 나머지 350도를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문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장이 분명히 더 위험한 건 맞고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큰 사업장에 비해 작은 사업장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일부 사각지대의 문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다수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작은 사업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체를 봐야 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산재 통계로 보면 60%밖에 안 되지만 OECD 통계로 보면 87%, 뭐 거의 압도적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장 일터는 안전할까요? 라는 걸 묻기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많냐? 이거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OECD 통계를 같이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기업 비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개수는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EU나 미국이나 우리나 뭐 99%, 93% 개수는 이거 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87%가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높죠.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소기업에서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역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벌써 얘기를 하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23년도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보면 여기서 한국의 고용 구조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빼서 보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구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이고 그 제조업의 뼈대가 하청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이고 대다수 제조업 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랑 전자, 섬유, 섬유는 최근에 좀 죽었습니다만 이쪽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역할도 분담돼 있다. 심지어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고 이런 건 대기업들이 하고 짜잘한 업체들은 내수 시장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뭐 더 크려고 해도 클 수도 없고 대기업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많은 협력업체이지만 다 합쳐진 거다. 이 문제를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22년도 기준으로 23.5%라고 해요. 이게 그나마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아까 그 이제 60%와 80%의 차이도 여기서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모르겠다 치더라도 일단 이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다른 통계들 속에서도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여기 20년도에 당진시 현재 감축을 위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지자체잖아요. 이 조그만 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산재 데이터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싹 다 긁어 모으고 여기저기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긁어 모으고 심지어 저희가 이 사업장이 어딘지 막 사업장 이름 안 나와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주소 다 추적해가지고 실제로 어딘지 이게 하청인지 파견인지 이런 것까지 다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진행을 한 그런 연구였거든요.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 50일 미만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보죠. 전국 15년부터 19년까지 전국 통계를 내보면 50인 여기 5인하고 50인까지 합치면은 이만큼 차지하죠.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우리 웹정보에 있는 것처럼 80%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1000인 넘어가는 정말 대기업에서는 2%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저희가 당진시 통계를 냈더니만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이 비율은 쭉 줄어들고 1000인 이상 비율이 21%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은 저기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이걸 그냥 발표된 통계를 갖다가 통계를 냈으면 이거랑 비슷하게 났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청이어도 그 회사 하청이면 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 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청, 파견, 이동직. 데이터들 보면 회사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사고 발생한 주소 이런 건 뜨거든요. 찍어보면 다 거기에요. 크고 위험한 사업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요 그런 보석장 상황을 더 볼게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요 천인 이상에는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발전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제철만 따로 놓고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렇습니다. 원청 노동자 수가 이 정도 35% 정도 되고요. 여기서 91명의 재해자가 발생을 했고 하청 노동자 358명. 여기도 통계 그대로죠. 여기 작은 사업장도 아닌데 여튼 하청 노동자들이 80%를 차지한다. 원청 노동자, 정규직들은 20%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럼 하청 노동자가 엄청 많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재해율을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청 노동자가 이만큼 있으니까 현재 이만큼 나는 거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보면 이런데 재해율로 봐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전체 인원 대비 몇 명이 다쳤냐라는 걸 봤을 때 하청 노동자는 100명 중에 1.4명밖에 저희가 안 나지만 원청 노동자는 하청 노동자는 100명 중에 3명이 다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장 1000명이 넘는 사업장인데 작년 23년도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0.67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들 재해율이 3입니다. 3배가 넘어요. 이게 사업장이 크적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장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왜 작은 사업장이 이렇게 많냐라고 하니까 OECD에서는 하청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하청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안 그래도 많은데 여기는 사고도 더 많이 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큰데 위험한 사업장. 근데 누가 위험하냐? 그 안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여기는 작은 척하는 사업장들.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열심히 수정하고 있는 아리셀 검사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게 뭐냐면 아리셀이 지난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올렸던 그러니까 메이셀이죠. 메이셀 그러니까 하청업체 파견업체 거기서 올렸던 모집 공고예요. 근무지는 아리셀 공장이고 주원 일자리 배터리 생산 검사 부장 면접 없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자, 요런 일들이 아리셀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이 회사 이쪽 지역 이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특히나 이제 경기도에 보시면 이런 채용 공고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근로자 파견, 뭐 정규직, 비정규직, 전문 분야, 비전문 분야 뭐 다 한다는 거죠. 아무거나 다 한다. 이런 식의 모집 공고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아웃소싱 전문 기업으로 생산직 보조는 물론 전문직 인력 공급한다. 전국 어디든지 달려간다. 저렴한 단가와 훌륭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이런 게 판을 치고 있어요. 불법 파견이잖아요. 대놓고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게 만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작은 사업장이고 100명이 50명이 이러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리셀 뭐 150명 넘었냐 많았냐 뭐 아는데 좀 50명을 넘었고 말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이런 구조들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 50인 미만이라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훨씬 더 위험에 많이 처하고 있고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 50인 미만이라는 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50인 미만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을 뿐이지 산업법에 있는 안전 조치해야 되고 보건 조치해야 되고 이건 다 적용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50인 미만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행정에서도 감독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50인 미만은 지원 대상, 50인 이상은 감독 대상. 이게 딱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고 실제 지원 제도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쪽에서는 면제부가 돼가지고 감독을 안 하는 문제가 한편이고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원 쪽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0인 넘어가면 지원을 또 안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0인 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취약한 분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원수 문제보다는 하청구조, 불법 파견, 혹은 뭐 이주노동자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그 취약성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 되게 구시대적으로 그냥 50인 미만 쭉 잘라갖고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이런저런 제도들이 많아요. 뭐 사업장에 돈 지원해주고 이런 거 많은데 그 대부분 이 제도들이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로자건강센터예요. 지금 우리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아마 동시들하고 많이 같이 하고 계실 텐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50인 미만, 50이 넘어가는 사업장에다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전보건공단에서 뭐라 그래요? 사업 대상 아닌데 왜 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파견 노동자들. 이 지원 제외, 이 기존 제도에서 지원 못 받고 있는 이 영역들은 지금 점점 넓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50인 미만이라는 이 낡은 틀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주 제한된 사례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반환비센터 분들도 요즘 아파트나 뭐 공장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들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산재 통계 내놓으라고 봤더니 이분들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은 이 파견업체 소속인데 파견업체 인원이 뭐 겁나 많아요. 막 수백 명 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 거는 뭐 아파트 하나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당신 소속 업체가 뭐 수백 명인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파견업체가 50명 넘는다고 여기가 뭐 좀 낫냐라는 거죠. 혹은 조금 규모가 있는 공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급식 조리가 이제 위탁돼 있죠. 캐터링 업체 이런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더 복잡해요. 캐터링 업체한테 위탁 주면 그 캐터링 업체는 파견 노동자 갖다가 쓰죠. 그러면 얘는 이게 뭘 기준으로 봐야 돼? 캐터링 업체는 꽤 좀 규모가 있는 업체일 텐데 거기다가 파견 보낸 노동자들은 그 사업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몇 명 안 될 거고 그 파견 업체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인원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감독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들이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공장인데 여기 사내하청이다. 이거는 사실 50인 미만이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가보면 100명 안 돼요. 네, 실제로 이게 불법 파견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하청업체가 50명 미만이다. 실제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 많았어요. 하청업체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딱 잘라놓는 거죠. 그거 피해가려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라든가 택배, 화물, 외환보호사, 소위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 기존의 틀로 접근해가지고는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뭐 몰라서 물어보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여전히 모른다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50일 미만이라는 날것을 가지고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장이 위험이 크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위 작은 사업장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 건지 그리고 왜 위험한 건지 이거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책도 적절한 대책이 못 나오고 그냥 맨날 하던 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 이제 저 혼자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게 조만간 이슈페이퍼 형태로 좀 공개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저도 이제 이 팀에 같이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한 내용이고 이런 형식으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정책 제안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익숙치 않으신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디가 어떤 조항이 잘못되어 있고 특수 조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평가절하에서 이야기하면 되게 보편적인 접근만을 좀 해왔던 건데 굉장히 좀 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련한 이야기들부터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장 이 위험성 평가가 굳이 들어간 이유는 워낙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가 이 작은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안전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기도 했다가 또 아리셀 사건 터지고 나니까 다 소용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아직 저희 팀에서 다 정리해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토론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좋은 기회죠.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아니라 사실 피드백을 많이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어떠신지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을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아실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우리 사업장에서 뭐가 위험한지 쭉 체크해보고 거기다 이제 점수 매기잖아요. 그래갖고 뭐부터 어느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지 찾아내고 그거부터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건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작은 사업장의 문제와 플랫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도대체 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문제인 건지 파견 노동자들이 문제인 건지 하청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 돈이 없어서 정말 그런 건지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굴뚝시대 이 50년이라는 것도 사실 이 굴뚝시대의 산물이긴 하겠습니다만 첨단기술산업이라든가 플랫폼 노동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할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원을 해갖고 될 문제인지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해가지고 이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때려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지 둘밖에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업장이 문제다라고 하면 작은 사업장들이 뭘 할 때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사업 규모의 사업장들이 그 영역에는 아예 들어올 수 없게 진입장벽을 쳐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전순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요. 도급 금지된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업법상에 야 이 작업은 도급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물질에 한정돼 있어요. 요 물질 쓰는 거 이런 건 도급하면 안 되라고 돼 있는데 이걸 확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긴 했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 단순히 생각하기에 사람 잘 맞추는 거 조그만 건설 집에 창고 막 이런데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죽는 거 정말 많지 않냐. 이거 어떻게 규제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몇 미터 이상 고소 작업을 소규모에서는 아예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려요. 일정 수준의 규모와 설비와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2m 올라가는 우리 동네 창고에 올라가는 작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만약 그 방식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려면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법 조금씩 뜯어고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각각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쳐들어가 보고 이렇게 이거는 한번 지원으로 어떻게 해보고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전략에 쓰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행정 조직들을 어떻게 뜯어고칠 거냐. 지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막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좀 아직은 되게 추상적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도금업체. 엄청 독한 물질들 많이 쓰죠. 도금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이슈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게 뜹니다. 일단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거. 부산 노동단체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주 노동자도 많고 보면은 규모도 작아요. 50인 미만이 72%, 20인 미만도 57%, 이주 노동자가 61%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뭐 쓰는지 아냐? 여기 막 크롬, 니켈 이런 거 막 쓰고 있는데 30%가 나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염산, 황산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더니 30%가 모른다고 하고 도금업체 현실이 이렇습니다. 진짜. 현실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 관련해서 정책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 이게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나왔던 뉴스 몇 개 뽑아본 거예요. 화관법이 강화돼가지고 업체 비상 걸렸다 난리 났다. 이거 이제 주로 이제 그쪽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안전 기준이 늘어나가지고 화관법이 불황보다 더 무섭다. 이거 사고 영향 평가 의무화를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듣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제 엉망진창인데 규제를 강화했다가 또 막 난리치면 또 이런 뉴스가 나와요. 명세사업장들 전문 이제 이거 사고 영향 평가 이런 거 하려면은 전문 인력들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이렇게 요거 있는 사람만 채용했어야 되는데 이거 확 넓혀주는 거죠. 막 죽는 소리 하니까. 전략이 없는 거예요. 두드려 뺐다가 뭐라 그러면 막 지원했다가 열어뒀다가 사고 터지면 또 쪼았다가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규제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유예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허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안 그래도 지금도 이제 도급금지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입장벽을 치자. 조그맣고 엉망진창인 업체들은 아예 도금 작업을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 그럼 이거 언제까지 완수할 거냐? 지금 저렇게들 하고 있는데 뭐 당장 가서 문 닫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장벽은 몇 명 혹은 기준을 어디다가 칠 건지 이거 뭐 사업장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기준으로 칠 건지 인력을 기준으로 칠 건지 그리고 너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년 후부터 규제할 테고 3년 전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그때까지 해결해라. 이렇게 가야지 지원했다가 규제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업종이나 각각의 위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사례인 겁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대안의 아주 뭐 제일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노동자 참여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약정에도 있는 것처럼 산업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적용돼 갖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도 핵심이 결국은 노동자 참여 관련된 제도들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50인 미만이 됐건 100인 미만이 됐건 여튼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차등 적용되거든요.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라.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에는 산부인도 있고 명상관도 있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게 뭐 규모에 따라서 뭐 채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50인 미만은 뭐 없고 위탁을 좀 조금 넘어가고 위탁 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조차 안 만들어도 되는 것들 5인 미만 들어가면 이제 교육도 안 해도 되고 나오는 거죠. 업종에 따라서 이게 규모에 따라서만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도 아니고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요. 여기 뭐 이제 업종에 따라서 어떤 업종은 좀 위험하다 싶은 업종은 50인으로 해놓고 널널한 데들 뭐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보통신, 금융보험 이런 데는 뭐 한 300이 넘어가야 적용하고 막 그래요. 뭐 이건 그럴 수 있다 쳐도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죠. 공공행정이나 교육서비스 이쪽은 이상한 또 현업노동자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규정인데 아실 겁니다. 현업노동자만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50명 넘었는지 100명 넘었는지 또 막 체크를 합니다. 결국 이 다 문제긴 한데 이 문제들 중에서도 핵심은 노동자 참여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산업법상에 노동자들이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산보위하고 명상관 정도예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뭐 산업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100명 이상이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뭘 노동자 참여라는 게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일단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50인 미만이면 뭐 100명이 안 돼도 산법이 노사 간에 합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굳이 100명 안 되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다를 내냐는 거죠. 하고 싶은 건 해야지. 노사가 합의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예훼손 받는 것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00명 안 되는 사업장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했어요. 야, 우리 열심히 하게 명상감 하자 그래갖고 위촉해주세요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더니만 너네 해당 없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하지 말라고 법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0명 이상이 하라고 해놓은 거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문제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체계가 여전히 구축산업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며 이 특수고용이며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산보이고 뭐 명상감이 이런 거. 사업장 단위만 기본 틀로 갖고 있어요. 그 제도들이. 그래서 빈틈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노동자 참여를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틀이 아니라 전
전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이건 풀어야 된다. 현재 삼보이나 명상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냥 100인 기준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위험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50인까지 풀어줍니다. 좀 널널한 데는 300인까지 올려놓고요.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삼보이 명상감 이런 거는 노사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풀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가능한 노동자 참여 제도 같은 거를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건 사업장에 뭐 노동조합이 없어도 우리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외국 사례 보면 뭐 안전대표자 제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근로자 대표한테 일정 정도 권한을 주는 방법이 최소한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넘어도 안전대표자라는 걸 선출할 수가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나고 안전위원회 설치. 이게 뭐 사실상 삼보이랑 같은 건데 아무리 작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혹은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전위원회 선출하고 지역 안전보건 대표제도. 사업장이 막 너무 짜잘짜잘해. 예를 들면 우리 시장에 뭐 식당이 수십 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막 대여섯 명씩 고용돼 있는 분도 있어요. 식당도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거 뭐 사실 어떻게 조직하고 뭐 대책 잘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묶여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 묶어갖고 한두 명 정도 안전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사업장들 노동자들이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된다. 그 주장을 두 번째로 좀 하고 있고요. 소규모 지역 단위 혹은 뭐 공단 단위, 업종 단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것저것 그때 필요하고 싶은 것들 쭉 하고 하는데 이것들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전략이 세워지면 이 지원 제도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원 제도 뭐 이렇게 쭉 있는 거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보시고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요. 사실 금액을 뜯어보면 솔직히 많지 않아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자고 하니까 정부에서 유예하자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1조 2천억 투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매년 그 정도 해왔어요. 그냥 생생내느라고 1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그 1조 2천억도 뜯어보면 뭐 직접 투입하는 비용은 뭐 957억, 350억, 뭐 450억 이렇고요. 이게 덩어리가 커요. 산재 예방 시설 자금, 융자. 전체 뭐 1조 2천억 중에 4,586억 이건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직접 투입하는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좀 빼고 생각해요. 이거 빼고 나면 사실 뭐 1조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산재보험료 할인해준 돈이 얼마냐? 7,500원. 이 산재보험료 할인 주로 대기업들 이렇게 할인 받았는데 이 돈만 더 투자해도 지금 규모 훨씬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융자 이런 거 빼고 직접 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일단 규모를 늘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원제도가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걸 막 갖다 놓고 아무거나 이제 백화점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이 사진은 동묘 시장인데요. 뭐 별별 게 다 있죠. 골동품도 있고 막 주방용품도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수준이. 그래서 어디다가 투자할 건지 얼마나 투자할 건지 어디부터 할 건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못 세운 거거든요. 누가 얼마나 위험한가? 50인만 소규모 사업장 위험하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누가 얼마나 위험하니까 어디부터 손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한다는 거죠. 이것부터 세워서 거기다가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규제 정책하고도 맞아 떨어져 들어갈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제일 저는 지금 지원 제도들 중에 몇 가지 문제들 중에 좀 짚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사업주 신청만 기다리잖아요. 사실 돈 이렇게 쌓아놓고 신청을 해야 일단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 지원 행위를 하는 기관이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가지고 뭘 해야지라고 하면은 어디부터 이렇게 돈을 쓰고 이 구조로 가야 되는데 돈 딱 쌓아놓고 신청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되게 산발적으로 하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부작용들이 난무를 하죠. 공개적으로 많이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뭔가 브로커들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뭐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주들 자기부담금이 있는 제도들도 있는데 브로커들이 껴가지고 그것도 안 내게도 해주고 막 이래요. 팽배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비용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장에 국소배기 장치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고쳐야겠다라고 하면 신청하라고 하죠. 그러면 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클린 사업장 이런 데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신청하면 이제 예산 얼마 해갖고 돈을 주죠. 실제로 이 사업장에 가서 그 국소배기 장치를 보고 설계를 하고 뜯어고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다 민간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데이터가 공공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했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업체의 노하우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조그만 사업장에서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국소배기 장치를 좀 뜯어고치고 싶어요. 그럼 찾아보겠죠. 어디 뭐 얼마나 들었나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도 감독관들은 국소배기 장치 성능 안 나오니까 교체하세요라고만 하지 이거 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얼마가 드는지 행정에도 이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 거예요. 지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좀 필요한 것들이 이런 데이터가 공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위험성 평가 엄청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이에요. 조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험성 평가 하고 싶으면 여기 사업장 이 사이트에다가 자기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 사업장 제가 이게 그냥 샘플로 하나 만들어 본 건데 이런 문제들을 예시로 이렇게 딱 줘요.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 어떤 공정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 쭉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점수도 이렇게 매길 수 있고요. 현재 뭐 6.5, 3.3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하나 찍어서 해봤어요. 작업 및 이동 중인 지게차에 의한 작업자가 부딪히는 위험이 있다. 지게차에 사람 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성 감소 대책을 내가 입력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지. 이걸 누르면 뭐가 뜨냐면 그냥 안전 통로를 설치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통로를 구획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적이긴 합니다만 현장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냥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등록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내가 안전 통로를 만들고 싶은 사업주가 이거를 이제 해갖고 안전 통로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게 다예요. 여기선 더 이상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요. 감독관이 안전 통로 만드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다못해 실제로 저희가 갔던 사업장에 있었던 일인데 지게차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통로 옆에 기둥 이걸 한번 들고 쳐가지고 이게 뽑혔네? 자빠지면서 이거 하나 박는데도요 천차만별이에요. 자 39,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18만원짜리도 있어요. 뭘 박아야 되나? 이거 박으려면 땅을 몇 미터를 파야 되는 거야? 몰라요. 이게 진짜 현장의 위험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그 지게차가 요만한 전기 배터리로 하는 1톤짜리인지 이딴 말은 5톤짜리인지 이거에 따라서 다를 거고 이따만한 지게차인데 2만원짜리인 거 갖다 꽂아봐야 아무 소용없겠죠. 이걸 사업주가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요. 다른 사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이 정도 지게차를 쓰면은 땅을 몇 센치를 파갖고 이걸 무더에 공구리를 쳐야 되는지 아무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어요. 이 데이터들은 이걸 시공하는 업체들만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시장도 굉장히 거품이 많은 겁니다. 국소배기장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주의 의지가 첫 번째긴 합니다만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간단한 개선 조치 하나도 어디에도 정보가 없어요. 이게 실제적으로도 이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찌됐건 이게 개별 사업장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정보라는 거는 공공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설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반 산업들이 그걸 공개할 리가 없으니까. 네, 어쨌건 이 방향으로 일단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아갖고 대중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이제 저희도 사업장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만 가지고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이라고 치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치죠. 이게 자동차가 이제 위에 매달려 있고 밑에 변속기랑 엔진이랑 갖고 결합하는 공정이에요. 여기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차하고 이 사이에 손이 끼는 사고가 있었다. 이게 페달이 달려갖고 페달 하나 밟으면 이게 쫙 들이붙는데 작업자는 2명인 거예요. 사인이 안 맞으면 한 손 놓고 있는데 이렇게 밟으면 튕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거 사례로 구성을 한 겁니다만 보통 위험성 평가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여기까지 좀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선 작업을 이렇게 했다. 제가 이제 오늘 추가해 본 건데 처음에 평가했을 때는 이게 18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9점으로 줄였어요. 어떻게 했나 보면 이거를 페달을 이제 양쪽에다 달아가지고 2명이 같이 눌러야 내려오게 했다. 그겁니다. 페달 사진도 넣어놓고 설계도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브로셔예요. 이게 얼마짜리고 요건 설계도가 어떻고 이런 정도까지는 좀 저장이 되고 나와줘야 이게 다들 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네요. 저렇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게 완성이 되면 적어도 세우토하고 같이 하는 사업장들은 저 시스템 쓰실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조건은 오픈하자 우리 이렇게 좀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현장의 노동자들이 할 수 있고 이후에도 관리도 그냥 다 요즘 세상에 뭐 맨날 종이조각을 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개선하는 정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들 어떻게 개선을 했고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공공재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당장 사기업들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하겠죠. 당연히 미쳤냐요. 우리 회사 정보를 왜 공개하냐 그럴 텐데 적어도 공공 영역 정도는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원 제도들하고 맞물릴 수 있는 거죠. 뭘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조건으로 이거를 데이터를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공 포털로 만들어 갖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우리 사업장에 뭐 통로를 만들고 싶으면 다른 데는 얼마나 썼는지도 보고 어느 회사께 좋은지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공공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험과 역량들이 쌓이려면 지금처럼 돈만 주고 실제 지원하는 그 기술과 데이터들을 민간에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도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에서 최대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위험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쪽도 엄연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소배기 장치 만드는 것도 업자고 다 그런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에다가 맡겨놔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최대한 이런 걸로 인한 문제를 줄이려고 하면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는 거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공공의 데이터가 쌓이고 이 지원 행정을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도 경험이 쌓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뭐 아까 예를 들어 또 도론 사업장에 뭐가 문제다. 그럼 여기다가 거기에 맞는 국소배기 장치 같은 것들을 모듈화 해가지고 한 방에 수백 개 수천 개씩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비용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처럼 지원하면 한 사업장이 자기들이 견적받아가지고 제출하고 그거 심사해서 주고 이러잖아요.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행정에서 주도해가지고 여기부터 한번 때려 박아보자 라고 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좀 낯선 얘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마 백승호 동지도 이 교육하자고 그랬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건데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하다가 마침 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저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질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감상이 어떠신지 여러분들 피드백도 받고 싶고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고 뭐 끝나고 따로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조만간 이 연구 결과들 발표하는 일정이 잡히면 뭐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